틀고 해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을 주최하게 된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엄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노동법률 교육은 45분 수업하고 또 잠시 휴식 가진 뒤에 45분 수업하는 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교육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센터는 전문 상담사님이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사업주와의 중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교육해 주실 최낙균 노무사님 비롯해서 변호사님, 그래서 함께 해서 법률 자문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외에도 집단 심리 상담이나 노동 법률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 최낙균 노무사님 모시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접 뵙지 못하고 인사드리는 온라인 수강생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무튼 반갑고요. 저는 인사노무와 노동법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낙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별일 없으시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인사도 사실 요즘에 굉장히 겁나는데요. 모쪼록 하루하루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생활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직장생활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예. 자, 처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겠지만 월급 받는다고 무조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반대로 사용자는 지키지 안 되는 의무,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 인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취업 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금과 휴가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 공석이라고 다른 분들이 쓰지 말고 사업에서 파견 요청과 취재나 사건 잠시만요. 정체성 확실히 정하나야 부담도 들고 있다. 네. 자, 여러분은 노동인권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신가요?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노사 교섭을 포함해서 이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에서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행 초기라서 유럽 수준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노동 인권을 알아야 하는지 선진 유럽 사례를 보도한 영상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의 현재와 방향을 생각하는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행위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유럽에서 초등학생부터 모의 교섭으로 실제 과정을 체험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으로 자신을 지키고 타인의 노동을 배려하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성장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노무사로 활동 중인 하종광 성공회대 노동대학 교수. 이른바 명문대를 나와도 노동권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에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도 발전한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이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교육방송이 만든 어린이 노동교육 영상. 무엇이 노동 환경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주제까지 나이별 다양한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독일은 어린이들이 사측과 노측으로 나누며 가상 교섭을 한 뒤 실제 파업과 홍보전, 언론 보도자료, 연설문 작성법까지 하도록 교육합니다. 실제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한국의 학부모들은 걱정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대단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잘 되시겠지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영국은 국가지원 사이트에서 교사들에게 노동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토록 많은 나라가 사회나 경제교과에서 노동과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산업안전사고를 줄이고 고용자나 관리자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은 그런 교육을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멈춰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든요. 여기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 침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축돌이다.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노동과 인권을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현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자, 뉴스 마지막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 침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인권 새로운 약속이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노동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권리시고요. 반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겠죠. 지금 이 시간 교육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의사, 가수, 건설 종사자, 요리사, 경찰이나 판검사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면 모두가 노동자죠. 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일을 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근로관계에서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에게 노동을 시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용자와 임금이나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근로자 집단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을 우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사장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정당하게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파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밖에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노동조합의 한 역할입니다. 자, 노동조합에서 피켓을 들고 파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위나 파업은 우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회사 경영이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효율성은 최소 투입해서 기대 산출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준 월급보다는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 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월급을 줄이든지 생산을 늘려서 많이 판매해야겠죠. 회사 입장에서 당연한 이 조치가 우리 노동자에게는 엄청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화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기업에서 무조건 월급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자, 일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볼까요? 자,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죠? 근로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내 사인 들어가는 모든 계약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어떤 사장님께서는 뭘 그렇게 자세하게 보냐고 빨리빨리 사인하라고 면박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모두 다르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우리 법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고요. 이 계약서 양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을 적은 문서예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적고 싶은 내용만 적을 수는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요.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적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걸로 봐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환부 주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아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계약서 환부를 받으시면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그 계약서를 먼저 들고 저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근로계약 기간이 있어야겠죠? 근로계약 기간이 입사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으면은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한 일 없으면 현재 법상으로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입사일과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종료일이 있다면 계약 종료일에 우리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로계약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3개월, 6개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 공고나 면접 시에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기 어렵다면 채용 공고문이나 구직 사이트 등에 들어가서 정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캡처나 프린트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일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수습 3개월, 시용 6개월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수습 종료하면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만 나와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 종료 때 그만 나와라고 하는 건 해고입니다. 최소한 회사에 수습 평가서가 있고 그 평가서를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고 수습 기간 중에도 그 평가를 알려주거나 피드백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거나 우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 드릴 거예요.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절대로 사직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럼 보상도 못 받고 정말 억울하겠죠? 자, 두 번째는 근무 장소예요. 근무 장소는 사업장 내 특정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근무 장소를 아주 넓게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마트가 있죠. 그죠? 특정 장소를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국 땡땡마트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사업주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마트에 취직했는데 어느 날 부산이나 광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있는 이곳 판교에서 경기 북부 파주나 포천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힘들다면 처음부터 특정 장소나 주소지로 적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업무 내용인데요. 업무 내용은 내가 어떤 업무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 전부를 나열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적는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산교육을 받고 전산직으로 취직했는데 사용자 갑자기 전산 말고 총무나 격리 이런 업무를 시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업무를 바꾸면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더욱이 회계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싶다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집 공고나 아니면 사이트 특정하게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적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하던 업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소정 근로 시간인데요. 소정 근로 시간은 사업주와 여러분이 하루와 일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이내로 명시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10시간, 일주 50시간 이렇게 적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반드시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4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는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취업했어요. 식당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손님 오면 어떡하죠?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나몰라라 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손님이 올 때 바로 일해야 한다면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고 대기 시간이라고 해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지 휴게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니까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고요. 사업주는 적절히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자, 5번째는 일주일 중에 며칠 근무할지 그리고 주휴일은 언제인지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이면 주 5일이 되겠죠. 유의할 점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월요일부터 근무일이 시작되겠지만 호텔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주말이 제일 바쁘겠죠. 이런 데서는 보통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일요일은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월요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화요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자, 6번째로 가장 중요한 임금을 적어야겠죠. 임금은 월급으로 적던지 주급이나 1급, 시급으로 적던지 어떠한 형식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돼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현금으로 줄지, 은행으로 이체할지 이 부분도 적어야겠죠. 자, 7번째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연차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8번째는 최종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환불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당연히 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끝으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좋으면 문제 없겠죠? 다만 조금이라도 법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조금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볼까요? 자, 빨리 근로계약서 쓰라는 사장님 때문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서명했는데 뭔가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떡하죠? 자,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안 좋거나 민법상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즉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지각하면 벌금 5,000원, 학생은 최저임금 이하인 8,000원 지급, 정상금이 안 맞으면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시급이 9,000원인데 3개월 못 채우고 그만두면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거나 후임자를 못 구하면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만일 이런 일로 사장님께서 협박하거나 소송한다고 하시면 그냥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마 소송하면 판사님한테 혼날 겁니다. 아무튼 이상한 내용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근로계약서 안 쓰는 사업장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구두로 1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월급날 되니까 최저임금 8,590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10,000원 준다고 했냐고 말 싹 바꾸는 그런 사장님들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 거지 10,000원을 안 줬기 때문에 처벌한 건 아니에요. 10,000원을 주기로 했다는 건 10,000원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죠? 자, 일단 채용공고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빨리 캡처나 사진을 찍으시고요. 동료 직원 중에서 10,000원을 주기로 한 걸 들은 분이 있다면 증인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사장이 10,000원을 주기로 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전부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찾든지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과 사장님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 중에서 자유롭게 점심 먹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우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하루 9시간이죠. 예,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니까 8시간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몇 시간 휴게시간 줘야 될까요? 30분입니다.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1시간이에요. 자,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대기시간이라면 임금을 줘야 됩니다. 자,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그 구분 때문에 문제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 버스 기사분들,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이런 분들도 휴게시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올 때 쉬지 못하고 바로 일해야 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게 보장해 줘야지 휴게시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요일,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광복절 이런 빨간 날은 우리 근로자들 쉬는 날일까요? 아쉽지만 법에서 우리 근로자들 쉬라고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딱 2개만 있습니다. 빨간 날은 관공서,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쉬는 날이에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이날 동사무소나 구청 가지 말라고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공무원만 쉬고 우린 못 쉬니까 좀 억울하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취업한 사업장이 300명 이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이면 올해부터 빨간 날 전부 쉴 수 있고요. 300명이 안 되고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리고 5명이 넘는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회사 규정이 뭐라고 돼 있든지 상관없이 법 규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빨간 날 안 쉰다고 하면 일단 올해는 참으시고요.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부터는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연차 휴가를 적용받습니다.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생겨요. 개근을 출근을 말하니까요.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다 개근으로 보고 연차는 생기는 거예요. 다만 하루를 아예 안 나갔으면 그때는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을 계속 일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고요. 이 15개는 1년이 지나고 입사 다음에 2년차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개의 연차는 한 번에 쓰든지 나눠서 쪼개 쓰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회사 오래 다닐수록 늘어납니다. 입사하고 20년이 되면 최대 25개가 생겨요. 25개면 거의 한 달을 빨간 날 다 빼고 주말 빼고 휴일 빼니까 한 달을 다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임금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에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줘야 되고요. 줄 때 전액을 줘야지 분할하거나 나눠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줘야지 상품권을 준다거나 쌀을 준다거나 또는 미국 달러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최저임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죠? 그렇죠. 시급으로 8,590원. 그리고 일주 40시간 전제로 179만 5,310원이에요. 이보다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조금 올랐죠.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82만 2,480원. 이렇게 되고요. 자, 최저임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미성년자든지 외국인 근로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로 최저임금 아래로 계약했더라도 그 효력은 없어요. 따라서 사장님과 약속했더라도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최저임금에도 일정한 예외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으면 사장은 딱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어요. 8,590원에 90%. 7,731원. 7,731원을 3개월까지는 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 이렇게 90%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감액이 안 되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노무 직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습 교육이 필요 없다고 나라에서 정한 직종과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원이나 우리 주유소 주유원들, 그리고 주방 보조원의 경우 이러한 단순 노무 직종은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수습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다거나 단순 노무 직종, 수습 교육이 필요 없는 직종은 감액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사례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어딘지 함께 볼까요? 자, 먼저 또화분식이에요. 또화분식은 8,590원 시급, 수습기간 5개월 동안 시급의 10%를 감액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자,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건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분식점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CU 편의점인데요. 시급으로 9,500원, 최저임금 이상이네요. 그런데 입사하고 일주일간 교육기간 동안에는 무급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제로 미용실 견습 직원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노동청에서 대대적으로 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순수한 교육이나 실습이라면 괜찮겠지만 교육과 실습이라는 이유로 온갖 심부름과 청소 시키는 경우 너무 많아요. 자, 심부름과 청소가 교육은 아니죠. 실습도 아니고요. 청소는 엄연히 노동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급으로 할 수 없고요. 임금을 줘야겠죠. 자, 다음으로 쏙쏙보거네요. 자, 쏙쏙보거는 최저임금 8,590원, 그리고 주유수당도 별도로 주고요. 다만 식대는 없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괜찮을까요? 자, 네,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법에서 식대를 주거나 밥을 제공하라는 그런 의무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쏙쏙보거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밥을 주면 더 좋겠죠?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40분 정도 됐네요. 그럼 저희 15분 정도만 좀 쉬고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1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잠깐 기지개 피시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5분간 쉬겠습니다.
Nice. The shark story really happened? Some of it gets better. Tell. Are you really from the sky?
잘 쉬셨나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네. 맞아요. 시작할게요. 주 15시간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알바했으면 하루는 쉬는 게 답이야. 그것도 돈받고. 주유수단이라고 그걸 안 지켜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알았죠? 주유수당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직도 주유수당 잘 안 주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 알바생들의 경우에 정말 많고요. 일용 근로자분들이라든지 파트타임 노동자분들도 주유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이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유수당 못 받으시면 알바천국 말고 노동청이나 우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겠죠. 자, 주유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 우리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다음 주 근로를 위해서 하루 쉬고 그 쉬는 하루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돼야 돼요.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일하기로 했으면 일주일에 16시간 일하기로 한 거죠. 이러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자, 개근은 출근을 의미하니까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고요. 다만 하루를 아예 안 나가면, 즉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결근하면 그 결근일의 하루 임금 그리고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합쳐서 이 일치가 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일하기 전에 쉬라는 의미로 주는 거라서 다음 주에 그만두기로 했다 라면 마지막 주에는 약속한 근로일에 전부 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7시간씩 2일을 일하면 14시간이죠.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받겠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돼야 돼요. 근데 가끔 15시간인데 7시간 이틀 일하면 14시간이죠. 연장근로 2시간을 하면 16시간이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7시간 이틀 일하고 연장근로 했다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고 내가 개근을 했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근만이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했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포괄임금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0인 이상 회사의 약 36% 정도가 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다고 해요.
300인 미만 회사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회사 가서 근로계약서 쓰실 때도 아마 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포괄임금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볼게요.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을 하면 보통 연장 근로 수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고 월급의 일정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건데 임금 계산이 편하다면서 기업들이 관행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36%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을 수가 없어서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서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업체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는데 직원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늘어나 월급엔 변화가 없고 추가 근로수당은 이제 일한 만큼 따로 받게 된 겁니다. 30분 단위로 야근 결제를 올려가지고 제가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계속 이제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또 그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최근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관건은 회사가 기존에 받던 고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느냐는 겁니다. 수당 같은 게 다 알기점이 돼 있는데 그게 폐지되는 수 없으면 하니까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주니까 생활하는데도 영향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로선 아직은 대부분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직원 능력이나 경영 상태가 예측 가능한 기업들의 주로 이것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기업 규모가 너무 더 크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금 체계에 손을 대기보다는 노사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정에 지원받지 않고 노사 설비사항으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 지침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입니다. 자, 포괄임금제는 월급의 연장수당이나 밤에 일하는 야간수당을 미리 넣어놓는 걸 말해요. 주로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영업사원, 신문 기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확히 밖에서 몇 시간 일하는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노동자한테 적용하던 건데 지금은 공장 노동자나 우리 사무직같이 비교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로자에게도 이 포괄임금제를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임금제를 알려면 우선 가산수당이 뭔지, 연장근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가산수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9시간 일하면 힘들겠죠. 예, 이때 이 8시간을 넘은 1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힘들게 추가로 일한 이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즉 50%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인데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죠.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이겠죠? 여기서 8시간 넘은 2시간은 연장근로라고 해요. 예. 그러면 8시간 넘은 이 2시간에 50%를 추가로 줘야 하니까 결국 1시간을 더 줘야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일한 근로시간은 10시간이도 11시간분, 즉 11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에 10시간씩 3일이라면 30시간이죠. 이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 연장근로는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에 40시간을 넘거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 연장근로예요.
따라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넘긴 이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니까 2시간씩 3일, 6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6시간에 대해서는 50%, 그죠? 3시간의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밤에 일한, 야간에 일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1.5배, 50%를 더 줘야 되는 거고요. 남들 쉬는 휴일에 쉬지 못하고 힘들게 일했어도 50%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휴업수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업수당이라고 처음 들어보세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휴업수당이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잠깐 볼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업주들도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이것만 바꾸자 7번째 시간. 결국에 간을 빼먹는 업주들의 횡포, 이른바 시간 꺾기 실태를 변종국 기자가 고발합니다. 콘텐츠 유통업체에서 하루 8시간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27살 김모 씨.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일주일에 2-3차례 받았습니다. 몇시쯤 돼도 낮에 일찍 식사로 갈래? 퇴근하시러 갈래? 약정한 시간보다 일을 적게 시키는 이른바 시간 꺾기로 김 씨는 입사 전에 보장받았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하루에 뭐 2시간씩 빠지는 일수를 한 달에 10번 정도 빠졌다. 사무실에서 20시간이고 월급에 한 20%, 25% 정도 줄었거든요. 15원이면 이거는 빠지니까.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맞이하는 업종에서 시간 꺾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일부 업주들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조기 퇴근시켜 임금을 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대신 뒷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손님이 없으면 저도 퇴근하고 안 하고 싶어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임금이 깎일 수 있어 조기 퇴근이 꺼려지지만 업주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빼고 다 이렇게 퇴근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저희 시험 대학을 수 없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시간 꺾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노동행위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 초정 계약서로 쓰잖아요. 1시간 정도 빨리 퇴근해라.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점수에 들어간 거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의 규칙 사유로 일찍 퇴근한 근로자는 약정한 종료 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정국입니다. 자, 휴업수당, 임금 꺾기, 알바생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호텔, 항공사, 최근에 물류센터 직원들도 이렇게 조기 퇴근해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 책임이 아니고 사용자가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던지 아니면 위생점검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지,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우리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노동부에서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잘못이 없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월급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회사 잘못으로 문 닫았는데 우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손님이 없다고 일찍 가라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사장이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갔어도 최소한 70% 이상의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죠. 내가 많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러 안 했던지 또는 게을러서 안 했던지 상관없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회보험의 특성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가려고 출근하던 중에 내가 걸어갔던지 버스나 지하철을 탔던지 아니면 내 차로 갔던지 상관없이 늘 가던 길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중제에는 공무원만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헌법에서 일반 근로자도 해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 이후에는 우리 모든 근로자들은 출근 또는 퇴근하던 중에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면 큰 실수로 다쳤어도 산재보험 처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일하던 중에 다쳤다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던지 부도가 났던지 폐업을 했던지 상관없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해서 사장님이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을 해야겠죠. 자, 회사에서 남녀 구분 없이 다른 직원이 성적인 행동, 말로 여러분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조치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장님이 성희롱을 했다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성희롱은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신체적 성희롱, 그리고 음란한 얘기를 하는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는 누가 내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각적 성희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회사 가시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사용자가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을 하면 바로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노동법에서도 폭행은 그 벌칙이 가장 강하고 실제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또는 직장 갑질 방지법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자,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도입이 됐어요. 이제 막 1년 지났죠. 최근에 1주년 기념으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공청회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관련 영상 잠깐 볼게요. 네, 들으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다 직장 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지석 기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길 바란다.
실제로 한 회사 대표가 직장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 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 또 일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사와라, 차수해야 하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그런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문의도, 사건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접수된 건도 1년 만에 약 5천 건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근로자가 10명 중 7명이 넘는다고 해요. 상당히 많죠. 아마 이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는데요. 아마 회사 환경이나 조직 문화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은 일을 잘 못한다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런 건 거의 예외 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인사평가에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계속 나만 감시하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장으로 가라고 지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이유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사업주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성희롱과 똑같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나와서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2건 이상 발생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경찰이에요. 사법경찰. 경찰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근로감독을 하게 됩니다. 특별감독이라고 해서 일반 정기감독보다 훨씬 강력하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 아시나요? 자,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미생. 자, 영상에서 우리 장그래 씨를 괴롭히는 이 못된 과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건 대체로 동의하시죠? 예, 혹시 동의 못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주변인들의 태도인데요. 우리 장그래 씨와 과장이 아니고요. 물론 일부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대부분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침묵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단지 행위자를 색출하거나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이런 괴롭힘 행위를 본다면 방관하고 침묵할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나 노동조합이나 선배든 후배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요.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취업하는 우리 회사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도 부당함을 보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용기 내서 신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여행사, 항공사, 호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가 힘든데 그런 업체에 다니는 우리 노동자가 힘든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노동자에게 그 희생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떠한 괴롭힘 행위가 많은지 영상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파견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이 현실화하면서 해고와 본고사직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최근 접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36.8%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급휴직과 무급휴업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와 권고사직이 67건으로 뒤이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사원 청주 조사보다 3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네, 또 하원 종사자의 경우 제보가 20건, 병원 복지시설이 13건, 사무직이 15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연차 단위에서 시작된 갑질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이 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정부 지원 정치대에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한 이 마음이 무겁고 정말 서럽고 늘 말하는 빼고는 살인이다라는 그 말이 이제 뼈저리 돼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갈 곳이 없고 아시아의 피해주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문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파렴치한 대표적인 깡패 변명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통해 사람이 경쟁되는 우리 국회의기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회사뿐만 아니고도 우리 노동시장 계신 노동자분들도 정말 많이 힘듭니다. 최근에 강제로 정리해고되는 그런 노동자도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이 특히 아주 많죠. 최근에 비행기 조종사분들, 기장분들 이런 분들도 집단으로 몇백 명이 해고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코로나 갑질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회사가 잘 안 된다고 쉬면서 월급을 전혀 안 주는 무급휴직. 그리고 사직서 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권고사직 사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회사가 장사 안 되는 건 이해하죠? 하지만 월급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회사가 쉬더라도 월급의 70% 이상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했죠? 회사에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쉴 거면 월급의 70% 이상을 주고 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직서도 마찬가지로 사직서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요.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지 이렇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취업한 회사에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거나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라거나 이러면 절대로 바로 동의하지 마시고요. 깊이 고민해보고 사업장 상황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고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순간이 올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근로자가 정말 크게 잘못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말로 해고하면 근로자가 아무리 크게 잘못했더라도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를 많이 잘못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30일치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30일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입사하고 3개월이 안 됐거나 또는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징계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 예고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줬거나 여러분이 그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해고 예고 수당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면 얼마든지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해고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사례인데요.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단지 그만 나오라고 권유했을 뿐인데 근로자가 동의해서 퇴사한 거라고 서로 얘기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그만 나와 했으면 해고예요. 그런데 사장이 그만 나와 줄래? 라고 일단 권유했고 근로자가 알겠어요 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서를 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권고사직이라고 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만두는 게 어때라고 하면 싫다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해고 통보서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고 수당도 못 받고요. 나중에 소송하면 사업주는 거의 100%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왜 뒤통수 치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소송하면 당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그건 소송 갈 때 얘기니까 그렇죠. 힘들더라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퇴직금은 일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이러한 수당들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모두 정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 없이 14일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는 건 내 월급 날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31일까지 회사 다니고 그만뒀다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4일 밤 12시까지 퇴직금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합의 없이 9월 15일이 되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간 날, 그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는 일단 기다려 주시고 2주가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연차, 상여금, 연장수당 이런 것들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14일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각 사건마다 신고하는 기간이 달라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사용자가 임금이나 연장수당을 안 주거나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 또한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해고 또는 징계, 심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거나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면 그때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렇게 노동위원회가 각 자치별로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나 징계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되고 25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얼마든지 가서 신고하고 국선노무사를 선임해달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안다. 바로 실천입니다. 머리로 하는 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당함이나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 우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오늘 교육은 이걸로 모두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 괜찮으셨나요? 저희 최낙준 노무사님하고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 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교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